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예, 정해졌어요.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긴 기다림 끝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운명의 4월 4일 대한민국은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헌재 선고가 미뤄지면서 5대3 교착 상태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두 분은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의원님? 네,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일단은 저는 제 바람 포함해가지고 8대0으로 인용될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원일치로. 네, 왜냐하면은 한 두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일단 선고 시기가 이번 주에 난 거는 적어도 6대2 이상으로는 합의가 됐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나 4월 18일까지 미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합의가 좀 안 된 그런 걸로 좀 예측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난 거는 적어도 6대2 이상으로는 합의가 됐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여러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헌법 수호 의지를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8대0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생각나요. 2시간 동안 계엄이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어느 또 하나의 그 영상이 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어느 한 기자를 끌고 가가지고 핸드폰 뺏고 막 발로 차고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 또 드러났어요. 근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지자분들께서는 아무 일 없었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상황들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엄을 한 대통령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판결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의견 주시죠. 아니 기자가 케이블 타이로 묶였는데 그게 어제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말 좀 할게요. 네, 상황이 있었어요. 이재명 네. 대표가 오늘 4.3 추도식에 계엄 이후에 1만 양민을 학살하려고 그랬다. 그런 논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선고 다가오니까 별의별 자료를 다 만들어 제출한 것 같은데 그 기자님이 기자라는 직업이 있는데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군인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언론업계에서 난리 났지 않았을까? 근데 왜 지금 공개됐을까? 저는 그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요. 일단은 전망보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각을 하되 좀 조건부 기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조건부 기각이라는 거는 사실 법률상 가능하진 않습니다. 제 바람을 들자면 조건을 붙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개헌 단축을 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선을 같이 치러라. 이 정도의 조건을 달아서 기각을 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직무 복귀시켜 줄 테니 약간 뒷상황 수습을 해라. 산불 정리도 하고 또 경제상황 수습도 하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 대해서 흔쾌히 임기 단축을 해서 지방선거를 넘겨줘라. 지방선거의 대선을 같이 해라라는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이고요. 어쨌든 기각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전혀 다른 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혀 다른 관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던가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간통죄 폐지하면 바람 피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면 군대 안 가고 특정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이러한 미래적인 가치까지 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정문에 녹아나진 않아요. 그럼 지금은 미래적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 만약에 인용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던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지금 유죄로 뒤집힐 수가 있는데 대선 후보 하다가 낙마하던가 대통령 됐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있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 대북송금 이러한 재판을 지금 5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에 대통령으로서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데 그럼 더 혼란이다. 이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두자라고 해서 저는 기각될 거라 보여지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그 논리를 믿기 때문에 그 성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판관들만의 양심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각이 6명이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용은 2명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2명까지 제가 얘기했냐.
한덕수 총리 때 사실 8대 0으로 기각 나올 줄 알았는데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감안하자면 한두 명은 인용을 할 수가 있지 나머지는 다 기각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예. 예, 우선 그 강변께서 그 영상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그 기자가 근데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어디 왜냐하면은, 기자인지 뉴스토마토 기자인데요. 뉴스토마토 예, 기자? 뉴스토마토 기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항상 그러면은 그 영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영상이 왜 지금 공개했냐?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공개했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네. 그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공개 시점은 그 영상에 대한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왜 지금 공개했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지도 않고 나서 그 왜 이제부터 공개했냐 이제 왜 공개했냐 이거는 말이 안 자, 된다는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은 네. 기자가 계엄군 앞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발로 차이고 핸드폰 뺏기고 네. 케이블 타이를 묶이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기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 또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으면 네. 어땠을 거냐는 그럼 거죠. 저도 분노하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로 고소합니다. 네, 근데 바로 고소하세요. 그 해야 기자분은 되는 지금 거죠. 뭐 네. 몇 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거를 네. 국회 CCTV잖아요. 자기가 네. 가지고 있던 방송이 아니에요. 네. 국회 CCTV를 요청을 하는데 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정리해 주시죠. 굉장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탄핵 그 소추안에 관공서에 어떻게 해보셨는데 저는 관공서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요청해 봤어요. 네, 근데 잘 안 줘요. 예, 개인정보 문제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겨우겨우 받아서 지금 공개를 했다. 이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보수 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아니,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안의 네. 이 중차대한 상황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게 증거로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증거로 못 들어갔겠죠. 아니 그때 공개가 왜냐면 안 자 들어갔으니까. 개인은 못 받아볼 네. 수 있지만 탄핵 그리고, 소추인 그리고 변호인단은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잠깐만요. 네. 국회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CCTV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탄핵 소추하는 국회에서도 그걸 다 들여다보진 못했다는 거죠. 아니죠. 본인이 정리해 그분이 주시죠. 기자인데 본인이 제보를 할 수 있죠. 몇 월 몇 시 내가 이 장소에서 이걸 당했으니 그 영상이 저기에 있으니 국회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라고 제가 일반인이면 말을 안 해요. 기자라잖아요. 네. 기자분이 그거를 지금 와서 왜 공개하냐고. 자, 다음 영상을 못 봤으니까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도록 내용이 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작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에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강 변호사님, 어떤 쟁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요거는 쟁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민주당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까지 뭐 박성대 법무부 장관 탄핵, 한독수 탄핵 이런 줄 탄핵을 그 이후에도 안 했으면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2주 정도 걸렸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2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일거리를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평의가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에 대통령 편의가 시작됐다 보고요. 그다음부터 2주니까 내일 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추가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선고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미 1월 중순쯤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도 뭐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핵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늦어진 부분들은 좀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근데 뭐 그게 다는 아니다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크게 5가지 쟁점이 있었죠. 일단은 비상계엄 조건 위반, 절차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개혁에 대한 포고령. 예, 포고령에 이거 짚고 싶은데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도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날 계엄이 성공이 됐다고 하면은 뭐 의원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유념하게 유심히 들여다봤던 것들은 이 절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부분들도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뭐 시비가 있어서 석방이 되기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내란죄 철회에 대한 국회 재의결 그리고 뭐 증거나 증인 채택 어디까지 할 건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굉장히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탄핵 선고 절차에도 임업이 네.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법률 전문가로서 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다 선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유를 먼저 읽고요. 이유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주문을 선고하고요. 근데 이유를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만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가 유추는 안 돼요. 그래도 예? 유추는 이렇게 유추가 안 돼요. 방향이 유추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1시 25분이나 30분쯤에는 결과를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러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주문을 늦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관례대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을 때는 주문을 맨 늦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주문부터 읽고 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저는 주문을 아주 늦게 지금 뭐 4개월 넘게 기다렸으니까 주문을 늦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안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은 윤 대통령이 즉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겠지만은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은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5월 말, 뭐 6월 초 이 정도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윤 의원님 동의하세요? 예, 동의가 잘 안 됐었는데 어저께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좀 나와가지고 기울어지기 많이 기울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60일 이내 이제 대선을 이제 치러야 하는데 그냥 6월 3일이 좀 유력하게 보여요.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가 뭐 이 선거 공고를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뭐 그거 너무 나간 이야기 같고요. 6월 3일에 이제 역으로 추천했을 때는 한 5월 10일 뭐 이때쯤이면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각 당에서 이 대선 후보를 설출할 시간이 한 달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불법 계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걸 수습할 시간이 국힘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기간이 짧은 것 이것도 국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일각에서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일각 주장이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동의할 수 없고 그 표본은 같은데 이유가 달라요. 재보궐 선거를 보다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진영이 본인들의 유리한 진영에서 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한테 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이 있으면 안 된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없으니까 당선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낫다. 이게 여론이에요. 이 여론이 어디서 증명이 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는 그날부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막 치솟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구나. 그럼 난 국민의힘 지지할래. 근데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구나. 이재명 지지 안 해. 자, 그래서 저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아니고 그냥 평평한 운동장이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시각에서 본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개인적인 뭐 추론인가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초단체장이 국힘이 4명이었고 국힘이 4명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라도에서 담양이라는 곳 한 곳이 이제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이게 스코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 공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먼저 그러면은 일단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따로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론이 예를 들면 10%면은 지금 국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는 아니고 예를 든 건데 왜냐하면 정권 교체 10%를 이거를 각 당의 지지율 차이가 10%가 나야 되는데 이게 5%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일단 정권 교체 열망을 민주당이 다 받아안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라도 전남 이제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이 당선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5개의 기초단체장 중에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2곳을 후보를 안 냈습니다. 왜 안 냈냐면 담양구에는 안 냈고 구로구에는 우리는 민주당하고 다르게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후보를 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어서 후보를 안 낸다는 그러한 당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그걸 뒤집어 깠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구로구청장 선거에 안 낸 거예요. 그럼 3개의 지역구인데 제가 왜 양 진영에서 하나씩 뺏겼냐고 말씀드리냐면 하나가 거제시장.
거제시장이 국민의힘이 당선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 됐고요. 담양군이 민주당이 당선된다고 봐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됐어요. 그러면 아산은요? 라고 하면 아산에 당선되신 분은 아산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전 시장님이에요. 아산에 원래 시장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됐다가 지금 보궐선거에 원래 다시 또 민선 7기의 아산 시장이었던 분입니다.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던 것이고 이게 기초의원들까지 다 넓게 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지역구에서는 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군의원 다 국민의힘이 당선됐어요. 넓게 보면 양 진영대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거제군과 담양군의 이걸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 근데 윤석열이 없는 국민의힘은 지지하겠다. 이 표본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부산교육감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산교육감도 진보하고 이제 보수 후보가 나왔는데 진보가 50% 넘게 득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진영에 있어서는 국힘이 불리한 건 사실이고 강변께서도 얘기하신 부분들도 저도 공감해요. 양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에 대한 불신 반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적 정서에서는 많이 작용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민주당은 약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좀 덜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쌓여가는 과정이죠. 사법 리스크 하나는 어쨌든 간에 무죄 판정이 날았잖아요. 일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추가 기소권도 있을 텐데요.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건 맞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게 덜어내진 건지 다시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건지 약간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 가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 변호사님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헌재 선고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양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먼저 여쭤보신다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만약에 대통령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신속하게 차기 당 재정비를 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고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산불 정리하면서 뭐 추경 논의하고 이러한 그 정당 당정 협의체가 좀 잘 구성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못 돌아온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발빠르게 대선 경선부터 열 것 같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할 것이고 대선 경선을 열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계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무적인 공격을 늦추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하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재밌어요. 그 다음 이벤트가 뭐냐면 다음 주에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미터예요. 왜 바로미터냐면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온다? 이 무기명 투표에 찬성할 민주당 인사가 있냐? 막 인용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찬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벤트가 또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주지검 출석 수사입니다. 출석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아직 잡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는 게 가장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을 준비하려면 각 당에서 적어도 1년 넘게는 경선 치르고 그럼 경선 치르다 보면 이제 당내 개파 싸움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수습하고 다시 이제 본선 뛰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60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불리한 조건이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지도부 거취론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권선동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파면이 됐는데 이거를 뭐 어떤 입장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 취하게 될 거고 이 지도부로 대선을 이끌 수 있냐에 대한 당내에서 갈등이 생길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저는 오늘까지는 적어도 결과에 승복한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올 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분은 답이 없어요. 그런 메시지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어떤 포지션 취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나는 이거 수용 못하겠다 하고 돌아다니신다고 하면은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윤석열의 그 시한폭탄 이걸 안고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기 대선 들어가게 되면은 국힘은 더군다나 후보가 많아요. 그럼 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치유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세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국힘은. 왜냐하면은
지금 극우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솔직히 이걸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중도 보수층에 겨냥한 이런 포지션으로 좀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세탁하기에 60일은 너무 짧다는 거죠. 다른 네. 이벤트들도 많은데. 네. 이게 저는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조기 대선 갔을 때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국민이 좀 많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네. 거는 개혁신당 빼고 모든 당이 시간이 짧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모든 정당이 선거 전부터 경선을 돌렸어요. 심지어 그때 자유한국당도 돌렸고요. 바른정당도 돌렸고요. 민주당도 돌렸고요. 정의당도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 때까지 아무도 경선을 안 돌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만 지금 그 대선 후보를 선출해놨고 네. 민주당은 왜 안 돌리냐? 민주당도 내심 기각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 경선을 돌리려면 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답변을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도내 정치권에도 큰 영향 미칠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도내 여권 의원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 의원님 짧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에는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친윤 맏형인 권성동 의원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들을 계속 봐야 되는 좀 끔찍하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권력의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 영향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있기 전부터 정치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개인기로 하시기 때문에 아무 영향은 없고요. 다만 강원도의 우리 SOC 사업이나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에 의한 절대농지 해제 이런 것들이 좀 뒤처질까 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설악 5세 케이블카가 진행이 늦춰질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난국이 빨리 해결이 되고 다른 대통령 선거 나와서 하게 되면은 그 사업들이 더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색 케이블카 빼고. 국민의힘이 네. 정권을 이어가면 계속 빨리 되겠죠. 네.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운명의 4월 4일 대한민국은 이런 주제였는데 두 분의 한 줄평 듣겠습니다. 윤 의원님. 네. 8대0 판결문 잉크는 말랐다입니다. 내일 헌재에서 잉크 잘 마른 8대0 판결문이 낭독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출래 불사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는 출래 불사춘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꽃놀이 좀 즐기시다. 네. 다음 주는 헌재 결정에 따른 정치권 파장과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졌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승복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